러시아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된 마을 속으로 들이닥친 바로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이미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다.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러시아 보병 전투차 한 대가 전장으로 천천히 기어들어오더니 우크라이나 측 진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이어서 그 장갑차는 마을 안으로 깊숙이 진입해 사방을 향해 마구 총탄을 쏟아냈다. 보병 전투차는 미리 정해둔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뒤쪽 램프를 열고 러시아 보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늘 위를 선회 중이던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은 약 10명가량의 러시아 병력이 이 지역에 내려서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 즉시 이 정보를 후방 지휘소로 전송했다. 그 뒤로 러시아군은 본격적인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병사들은 장비를 꾸리고 폐가가 된 집들 사이, 무너진 담벼락과 잔해 사이에 몸을 숨기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사람이 살던 흔적만 남은 이 마을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 없다. 우크라이나 군도 이미 한 차례 후퇴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의 시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러시아군은 주변을 수색해 지뢰나 잔여 위협 요소를 제거한 뒤 차량에서 무기와 추가 탄약, 각종 장비를 내려 쌓았다.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들을 따라 참호를 파고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서둘러 방어 거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흥분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러시아 공세가 밀려올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이 파도를 정면에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물 한 채를 무너뜨릴 수 있는 FPV 드론 단 한 대면 그 안에 모여있던 러시아 보병 분대를 통째로 제거할 수 있었다. 정찰 드론이 좌표를 넘기는 순간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우크라이나 포병이 발사한 정확한 포탄들이 러시아 보병이 몸을 숨기고 있던 가옥들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드론이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교정해주는 좌표에 맞춰 포탄이 연달아 떨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변에서는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곳에 모여있던 러시아 병력은 그대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지체하지 않았다. 이제는 반격에 나서 적을 마을 밖으로 몰아낼 시간이었다. 지휘부는 세심하게 역공 작전을 설계했다. 반격을 위해 여러 개의 돌격 분대가 편성되었고 각 분대마다 침투 방향과 목표 건물, 차단 지점을 세세하게 배정했다. 전투 차량들이 엔진을 울리며 전방으로 기어나갔고 도로 옆의 나무와 잔해 뒤로 몸을 숨기며 서서히 마을에 접근했다. 우크라이나 돌격 분대원들은 차량에서 빠르게 하차하자마자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잔여 저항과 교전을 벌였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분명했다. 러시아군이 투입한 규모와 비교하면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면 교전에서 모든 병력을 소모하는 대신 러시아군이 향후 은폐와 집결지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들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마다 폭약을 투척해 적이 다시는 튼튼한 벽 뒤로 숨지 못하도록 미리 은신처 자체를 파괴했다. 다음 날 러시아군은 또 다른 우크라이나 마을을 향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전차 한 대와 장갑병력 수송차 두 대로 이루어진 공격 대열이 움직였다. 그러나 선두에 서 있던 전차는 마을 근처에 설치된 지뢰를 밟는 순간 거대한 불덩이로 변하며 폭발했다. 뒤따르던 장갑차는 전차가 터져나간 흔적을 피해 조심스럽게 우회하며 마을 안으로 병력을 내려놓기 위해 서둘러 전진했다. 러시아군은 마을의 건물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나면 그곳을 거점 삼아 공세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대응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장갑차들이 병력을 내려놓고 몸을 돌릴 틈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이 몰아쳤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마을 전체를 러시아군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으로 바꿔놓았다. 마을로 진입한 모든 러시아 장갑 차량은 곧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표적이 됐다. 지뢰에 걸려 이미 손상을 입었던 전차 역시 그 뒤를 이어 FPV 드론의 자폭 공격을 맞으며 완전히 파괴됐다. 이 마을에 투입된 러시아의 장갑 차량 가운데 무사히 돌아간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모두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잿더미로 변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러시아 장갑 차량은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다. 어딘가에서 드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때를 기다린다. 어느 순간에는 지뢰가 그 차량을 멈춰 세우고 또 다른 순간에는 상공에서 날아든 FPV 드론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런 상황을 밀착해서 관찰하고 있었다.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떨어지는 몇 차례의 정밀 타격만으로도 러시아군에게는 더 이상 반격의 기회가 남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 마을로 진입하려던 러시아 장갑차들 중 하나는 결국 완전히 타버린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 또 다른 장갑차가 그 뒤를 이어 마을을 돌파해 보겠다며 무모한 시도를 했다. 앞서 몇 대가 연달아 격파된 상황에서 그야말로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FPV 드론을 준비해 이 장갑차 쪽으로 날려보냈다. 잠시 후 하늘을 가르던 드론이 목표에 꽂히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철판 조각들과 함께 장갑차의 포탑이 공중으로 몇 미터나 치솟으며 날아올랐다. 장갑차들 중 한 대는 가까스로 병력을 근처 건물 안에 내려놓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상 함정이었다. 드론 조종사는 곧바로 이 건물을 새로운 표적으로 지정했다. FPV 드론이 도망치려는 장갑차를 추격하며 곧바로 들이받았고 건물 안에 숨어있던 보병들 역시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를 피할 수 없었다. 러시아 장갑차 승무원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있던 제블린 미사일을 발사했다.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제블린이 장갑차에 명중하자 주변 공기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차량은 그대로 불길에 휩싸였다.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가까스로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공격의 흐름은 이미 완전히 꺾여 있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박격포를 이용해 러시아의 마지막 저항 거점들까지 정밀하게 두들겼다. 정확한 직사와 곡사 공격이 연달아 꽂히자 러시아의 공격은 결국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한편 앞서 투입되었던 러시아 병사들 일부는 마을의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버티려 했다. 하지만 폭격에 의해 반쯤 무너져 내린 얇은 벽과 금이 간 콘크리트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차들의 차례였다.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적이 매달리고 있는 은신처들을 하나씩 조준하며 정밀한 포격으로 러시아의 숨을 끊어놓았다.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방어 거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작전을 펼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FPV 드론 역시 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러시아군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건물들을 차례로 파괴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RPG-7 로켓을 발사해 남아있던 건물을 향해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이미 포탄과 드론에 여러 차례 얻어맞은 건물은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지며 거대한 먼지 기둥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전술적 승리의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 존재한다. 바로 포탄과 탄약, 생산 능력과 보급선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맞서고 있는 러시아군은 대략 47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 병력들은 매일같이 소규모 보병 돌격대를 전선 곳곳에 투입하며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두드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런 보병 돌격은 비교적 손쉽게 저지할 수 있다. 적이 참호에서 머리를 내밀고 집결지를 떠나 전진을 시작하는 순간 몇 발의 포탄만 정확히 떨어져도 공격 대열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 때문에 포병 운용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전선 전체를 통틀어 2,000발 수준에 불과하다. 사거리로 따지면 약 750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전선을 커버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포병 수량은 약 350문 정도로 추정된다. 전선 길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전선 일부 구간에서는 사실상 포병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군 역시 탄약 부족을 호소해왔다. 러시아 병사들도 인터뷰에서 포탄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의 시각에서 보면 최소한 현재까지는 러시아 포탄 보급 체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선에서 쏟아지는 포탄의 양만 놓고 보면 여전히 러시아 측의 화력이 우세한 구간이 많다는 것이다. 포병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무기다. 양측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대다수는 사실상 포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전체 전사 부상자의 80% 안팎이 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럽의 방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전선 곳곳에서 포탄 부족의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도시와 거점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포병들은 포탄을 아끼기 위해 작전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어떤 포병포대는 하루에 한두 발밖에 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운용이 제한된다. 동부 전선에 배치된 59기계화 여단의 경우 러시아군을 향해 하루에 2발의 포탄만 허용된다는 보고도 나온다. 예전 같았으면 20발에서 30발까지도 쏠 수 있었던 화력을 이제는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런 포탄 부족 사태는 우크라이나가 준비해온 향후 공세 계획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원래 봄철을 기점으로 새로운 반격 작전을 준비해왔지만 충분한 서방 지원 없이는 이 공세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추가 무기와 탄약을 보내지 않는다면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공세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탄이 부족해지면 전술도 바뀔 수밖에 없다. 충분한 포병 화력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병으로도 넓은 전선을 방어할 수 있다. 적이 움직이는 순간 하늘에서 포탄이 쏟아져 내려 적의 돌격대를 반쯤 파괴한 뒤 남은 병력만 보병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탄이 부족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포격에만 의존해 러시아의 전진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병력을 최전선 참호에 직접 배치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에 더 가까이 노출된다는 뜻이며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전선에 더 많은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 하므로 후방에서 새롭게 공격 부대를 편성하거나 병사들을 빼내 훈련시키고 다음 공세를 준비할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 간단히 말해 포탄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더 깊은 수렁 같은 방어전에 갇히게 된다. 공격 능력을 잃은 채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일부 지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영토를 내주며 뒤로 밀려날 위험이 커진다. 이 와중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토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유럽 전역에서 진행하며 러시아를 향한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 드래곤 24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훈련은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라는 더 큰 연합훈련의 일부로 진행된다. 이번 1년의 훈련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파견된 약 9만 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며 훈련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다. 항모와 구축함을 포함해 50척이 넘는 각종 함정, 80대 이상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드론이 유럽 상공과 해역을 누빌 예정이다. 또한 100여 대가 넘는 전차와 500대가 넘는 보병 전투차 등 각종 지상 전력도 대규모로 동원된다. 나토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야만적이고 도발할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나토는 약 12억 달러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에도 서명했다. 이 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22만 발가량의 포탄은 탄약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지거나 우크라이나의 기존 재고를 넘겨준 회원국들의 비축분을 다시 채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각국이 제공하는 지원을 조율하고 비살상 장비와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나토는 공식 문서에서 러시아를 동맹 회원국들의 안보에 가장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75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재정,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 외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제공한 지원액은 모두 합쳐 1,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받는 군사 지원의 거의 전부 99%에 달하는 비중을 나토 회원국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액수의 지원이 약속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이 전선까지 도달하는 길은 길고 복잡하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의 보급로는 여러 나라의 국경을 거쳐야 하고 종종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물자 수송 경로가 아니라 생산 능력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서방 각국의 군수 산업 기반이 현재와 같은 소모전을 장기간 떠받칠 만큼 충분한 속도로 포탄과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선이 거의 고착된 채 이어지는 포병 전쟁에서는 전차와 항공기가 아니라 결국 포와 포탄이 승패를 갈라놓는다.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도 보병 돌격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하려면 결국 포탄이 필요하다. 미국이 추가 지원을 승인해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포탄을 보내기로 한다면 2024년까지 약 13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생산 라인을 늘려 포탄 생산량을 끌어올린다면 최소한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은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2025년쯤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공세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포탄이 공급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다. 유럽이 아직 생산 능력을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한 지금 미국이 추가 지원을 주저하거나 늦출 경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심각한 탄약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화력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구소련 시절에 쌓아둔 방대한 포와 포신, 탄약 저장고에 크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런 비축부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5년경이 되면 러시아가 보관해온 많은 포신과 포가 수명을 다하거나 소진될 수 있고 러시아 국내에서 새 포신과 포를 찍어내는 생산 능력만으로는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포병의 명중률이 떨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포 자체의 숫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이 온다면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에게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산업 기반을 전시체제로 전환해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가정과 전망을 떠나 지금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직면한 질문은 훨씬 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과연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제한된 포탄과 소수의 드론, 그리고 피로에 젖은 병사들만으로 다음 러시아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